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완화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95% 상승한 26,656.9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78% 오른 2,930.7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98% 상승한 8,028.23의 장을 마쳤습니다. 경제지표도 양호했습니다. 지난 15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3주 연속 거의 50년 내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3,000명 감소한 20만 1,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는 21만 명이었습니다. 뉴욕 금가격은 0.3% 올랐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은 전장보다 0.3% 오른 1,211달러 3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가장 높은 가격에 마감한 것입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석유 수출국 기구의 유가를 내리라고 압박한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5% 하락한 70달러 80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오펙은 당장 유가를 낮춰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중동을 보호하고 있고 우리 없이 오랫동안 안전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들은 지속해서 유가를 높게 밀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강세장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탄탄한 미국 경제를 확인하는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여기에 애플과 아마존 등 기술주가 반등한 것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다만 월가 전문가들은 무역 긴장 완화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위험에 지나치게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의 흐름이 엇갈렸었죠.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2% 이상 오른 영향으로 상승을 나타냈지만 코스닥 쪽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도세 속에서 오후 2시를 기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신흥국 통화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함께 볼 거고요. 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놓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극심한 충돌을 빚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연휴 이후로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살펴볼 거고요. 또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3분기에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함께 짚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9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지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신흥시장 위기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는 오르고 또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이 신흥국 통화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특별히 이제 신흥국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많은 분들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신흥시장 위기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무역 전쟁이 심화돼도 지금 견디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신흥국 금융시장도 그 안정세를 지금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홀로 강세를 보였던 미국으로 어떤 글로벌 자금은 다시 신흥시장 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어제로 봤을 때도 0.29% 오르면서 3%에 육박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5월 중순이의 최고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 연초 대비로는 27% 넘게 뛴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올해 상반기 정책 금리를 0.5% 올린 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두 차례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런 국채 금리를 위로 올린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계속 나옴에도 신흥시장은 동의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확대 같은 이런 악재가 좀 겹치지만 이 신흥시장 통화가 견디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MSCI가 집계하는 신흥시장 통화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의 10%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지난 17일보다 오히려 0.4%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지금 최근에 크게 좀 늘어난 모습인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운용하는 아이쉐어 어떤 신흥국 국채 ETF에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2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50억인데요. 2억 9천만 달러가 유입됐는데 이 작년 5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블룸버그는 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경쟁 확대를 우려하기보다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평양과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평가도 이 위험 자산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라고 좀 풀이했습니다. 특히 주요 신흥국 가운데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성장률이 1분기 3.9%에서 2분기 마이너스 4.2%로 지금 떨어진 모습 보여주는데, 하지만 이거 위기가 정점을 지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소 가치 급락세가 좀 멈췄고, 그리고 IMF와의 국제금융 재협상 기대감으로 채권 시장이 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추락하던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물가가 안정되면서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 정책 금리를 6.5%로 동결한 모습 보여주었고, 터키 리라, 또 러시아 루블, 인도 루피도 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신흥국 통화 가치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이 신흥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 그전에 많이 하락했던 이 과도한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어떻게 보면 신흥국 통화 가치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과 또 저금리로 거의 미국 혼자 호황을 누렸던 모습 보여주었는데 6개월과 12개월 후에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지금은 미국 증시에서 돈을 빼 신흥시장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밝히면서 우선 신흥시장 분위기는 그전에 안 좋았던 부분을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과정으로 갈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신흥시장 위기라는 소식이 전해질 때도 국내장 쪽은 좀 견고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국내 증시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나라 증시로 예외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역시 최근 미국 시장 보더라도 달러 약세가 그나마 좀 나오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화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통화 가치만 빼고
어떤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 기술주들의 어떤 시적 성장세가 크게 나오지 않고 이 부분이 또 우리나라 그 IT주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이 상승 여력은 소폭 기술적 반등으로 끝일 확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다음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놓고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극심한 충돌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브렉시트가 이제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사안이 아일랜드 국경 문제라고 합니다. 내용 좀 먼저 봐주십시오. 네, 어떤 브렉시트를 놓고 지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지금 충돌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우선 마감은 좀 임박한 그런 상황인데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를 놓고 한 채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지금 그 팽팽한 입장차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당초에 협상 마감 시한으로 예정됐던 10월이 임박하면서 유럽연합과 아무런 협정을 맺지 않고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드 브렉시트 가능성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외신에 따르면은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19일부터 이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에서 회동한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 메이 총리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브렉시트 협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국경인데요. 양측 모두 아일랜드 국경에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보더 설치를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또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는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많이 좀 충돌이 되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회담에 앞서서 이 아일랜드 국경에 대한 영국의 제안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단호히 경고했고요. 이 메이 총리는 그 체커스 계획이 아니면 노딜 뿐이라는 입장. 체커스 계획은 지난 7월 메이 총리가 발표한 그 서포트 브렉시트 전략인데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재논의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영국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통관과 이 출입국 관리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 우선 오스트리아 총리 같은 경우에 이 메이 총리가 한 거를 양보하기 바란다면서 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에 유럽도 힘들겠지만 영국에도 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약간 경고 섞인 말로 좀 계속 좀 제안을 하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런 상황이면은 메이 총리의 입지도 지금 점차 좁아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브렉시트 수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집권 보수당 내에서 메이 총리를 끌어내려는 쿠데타 논의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예 브렉시트를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투표를 다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달에도 본전인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제품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불똥이 미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로 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기업으로의 노이즈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업계의 영향 어떨지 먼저 좀 짚어주십시오. 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에 대한 그 파장이 좀 크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로 1차적으로 쓸 가능성이 큰데요. 우선 중국의 부품 공급 업체들과 장기 계약한 업체들도 있고 다른 수입선을 찾기 어려운 부품도 다수여서 이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을 고스란히 수혜해야 될 상황에 좀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24일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제품에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여파로 미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지금 현재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고 지금 외신들은 계속 전해주고 있고요. 24일부터 10%가 매겨지고 연말에는 25%로 뛰어오르는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이 자동차 앞유리 시참 빗물 닦기부터 점화 플러그, 크랭크 축에 이르기까지 또 광범위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대상도 좀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촘촘하게 짜여진 좀 부품 공급망을 뒤흔들면서 이 미국 중고차부터 신차까지 이 자동차 가격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특히 중국 공급 업체들이
공급망의 특정 구간에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부 부품이나 소재는 다른 대체 수입선을 찾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때문에 미국의 부품 공급 업체들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에서 어떤 한 업체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에 이어서 세계 2위 자동차 부품 수입국인데, 연간 멕시코가 230억 달러어치 수입하고 미국은 100억 달러어치를 외국에서 사옵니다. 이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과 이 부품상에 있는 안개 등 브레이크 로터를 포함한 1000개 부품들은 주로 대부분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브레이크 로터 같은 일부 제품들은 중국의 거점으로 전 세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독립 부품 제조업체, 특히 이제 납품업체, 또 소매상들의 이제 모임인 자동차 관리 협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한 게 브레이크 로터 4개를 교체하는 비용이 지금은 280억 달러어치 수준인데, 만약에 25% 관세가 붙으면 400달러어치 육박하게 된다라고 지적했고요.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중국 토종 부품 업체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자동차 엔진 등을 만드는 미국 업체들한테도 당연히 직격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디애나주의 엔진 조작업체 커민스의 경우에 엔진은 중국에서만 만든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특화된 부품이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이 연간 25만 대 엔진을 만들어 이 가운데 10만 대를 미국으로 보내는 커민스 같은 경우에 이 트럼프 관세로 비용 급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올해 관세에 따라 재간접 비용이 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좀 추산하고 있고요. 중국은 무역 관행 시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무차별적이고 일반적인 관세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사태 악화시킨다고 커민스 회사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상태고요. 무엇보다 거대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 이 힘이 없는 어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이 부분에서 트럼프 관세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디트로이트 법무법인 부품업체 변호사가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관세 부과에 따른 부품 가격 인상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품업체들이 특히 취약하게 이번 상황으로 지적자가 맞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에서 공급받는 제품의 가격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 미국 항구를 거치면서 관세가 매겨지면서 이 부품값이 오르는 현재 상황이고, 이를 받아서 재가공하면서 완성차 업체 납품하는 이 부품 공급사들은 비용 상승분을 당장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스란히 관세를 떠안게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부품 업체들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직면해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대중국 관세 부과가 이처럼 자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앞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될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강성적인 언쟁은 좀 오가지 않는 상태이지만, 지금도 봤을 때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실무진들은 끊임없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에 한 가지로 덮이면은 최근에 어떤 중국 쪽에서의 미국 무역 분쟁에 대해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미국의 우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좀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끝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무역 한마디로 전 세계 글로벌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한 발짝 물러서는 중국 정부가 어떤 미국에 대한 트럼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 자세는 항상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너무 우려감은 약간은 좀 시간이 지나면 끝날 것 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지나면은 어떤 적극적인 어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약간의 해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11월 이후 내년에는 이 부분은 약간 중식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긴 추석 연휴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9월달 금리 결정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지는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또 여쭤볼 거고요. 네. 휴장 이후로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저보고 점쟁이가 되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예.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예. 말씀하셨듯이 FOMC 회의 관련된 부분은 일단 다 예측하던 수준이니까,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는 또, 의장의 연설이 있죠. 연설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과 또 하나 이제 시장은 올해가 아니고요. 내년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또 점도표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FOMC 회의 관련돼서는 9월달 그리고 12월달도 인상 쪽으로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 3차례, 그리고 2020년도에 1차례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속도를 줄일 수는 있다라는 쪽으로는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네. 일단, 금리 관련돼서 이런 쪽에 지금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계속 두려운 부분들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질문이, 일단 9월, 그러니까 26일이죠? 26일 이후부터, 27일인가요? 27일부터 나오는 국내 시장의 여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점으로 딱 봤었을 때, 어떤 우려감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 이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 사실 쪽에서 더 확대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 쪽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2400, 2500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좀 견디려고 하는 시장에 대한 변화들 이런 쪽에 좀 무게를 두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뚜껑은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나오는 모습들 특히 저희가 이제 추석이나 명절을 끼고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한꺼번에 압축돼서 그 다음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상황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까지 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데이터를 봤었을 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번 정도 추석 연휴 중에서 해외 주요 지수의 흐름보다 더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어떤 보통 평균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하는 변동성이 컸던 경우가 11번 중에 9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겠죠. 예. 단순하게 통계만 보게 되면.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9번 중에 상승이 3번. 하락이 6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락이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리네요. 그러니까 연휴 이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의 지금 통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랬었을 때 만약에 상승했을 때는 오히려 개장 당일날 평균이 1.1% 상승했고요. 하락했을 때는 평균 1.8%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흐름은 좀 더 많이 받는다라는 쪽으로는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의 동향들인데 국내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 0.7까지 상관계수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또 최저점을 찍었다가 이틀 동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런 상황을 봤었을 때 일단 여기서 중국이 크게 움직임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약간 좀 어떤 미국과의 어떤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한다면 중국 증시를 필두로 해서 국내 증시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워낙 9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는 이제 분기 말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슈나 시장 동향들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략만 말씀드리게 되면 항상 똑같습니다. 연휴가 길 때 그 사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폭등한다고 하더라도 또 급하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연휴 기간 동안은 송편 먹으면서 지켜만 볼 뿐이지 네. 저희가 뭘 어떻게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무래도 어떻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금은 현금을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때 그냥 팔지 말고 연휴 기간 둘 걸,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안 먹으면 그만이죠. 예, 좀 덜 먹으면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또 급하게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위안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를 반영하면서 국내 증시가 한 번 더 힘을 내준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2시 정도쯤째에서 주식을 좀 정리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오늘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좀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잇따라 나오면서 그러니까 3분기 이후로 시장의 흐름이 어떨지를 짚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평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좀 봐주십시오. 일단 큰 섹터 동향과 함께 말씀드리게 되면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 달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됐죠. 네. 한 10월 중반부터 또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그러면 아마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갔던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힘을 내고,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재가 다 지났다, 건접 쪽에서 좀 많이 힘을 냈는데 예. 여기서는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만약에 이 두 섹터가 다 없는 상황 쪽에서 어떤 새롭게 전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실적 관련된 모멘텀을 갖는 종목들은 어떤 매수 타진을 해보는 기간이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우리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 쪽에서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 추세적으로 이격까지 벌리면서 좀 상승했던 종목들은 일단 비중을 줄였다가 실적 발표 시즌에 당연히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무래도 실적 관련해서 자신감이 강한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모멘텀이 가장 큰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엔 상당히 좀 위축되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제약바이오 쪽은 10월 중순 정도쯤으로 들어가면서는 좀 어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경향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대표적으로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특히 실적은 다 좋고 뭐라 말할 수는 없는데 주가는 이 모양이다 라는 관점들에 대한 종목들이 오히려 좀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기준으로는 증권사 예상치나 흐름을 봤을 때 17조 3천억 정도? 그래서 분기로 봤었을 때는 16% 증가하고요. 예. 그리고 연간 작년 동기 대비로 봤었을 때는 19% 늘어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17조 3천억까지는 못 미칠 것 같고요. 아마 어떤 생각보다는 어떤 그 사상 최대 실적은 좀 이어가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쪽에 대한 부진이 아무래도 여파를 미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좋습니다. 특히 가격 고점 논란 여러 가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물론 고점에서 살짝씩 밀리는데 어떤 리포트들이 얘기하는 좀 무시무시한 어떤 변화들, 고점에서 20-30% 하락하는 모습들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2분기 때 견조한 모습들과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3분기 때까지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원화가 약세를 보였었죠. 그런 상황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의 대표주자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네. 그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안 좋은 게 두 가지가 디스플레이 쪽이죠. 여전히 아직 모르겠다는 부분들, 뚜껑 열어봐야겠다는 부분이고, 또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 9이 지금 주변에서 바꾼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번 노트 9이 어떤지 좀 구경하고 싶은데 주변에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지나가다가 핸드폰 가게에서 한번 가볼까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광고는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그럼 마케팅 비용은 증가가 됐는데 실질적인 판매가 좀 떨어졌다란, 이렇게 예상보다 잘 안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전 스마트폰 쪽이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예상보다는 조금 좀 덜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여전히 실적 모멘텀 대비해서, 특히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가 뚜렷한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시도는 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으로는 보는데, 일단 지금 또 하나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중기적인 저항, 그래 즉 이 부분을 돌파를 해야 세진다라고 하는 관점은 5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만 9천 원대 부분까지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좀 주가가 무거울 수는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일단 그래도 4만 9천 원은 아직
여력은 많대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이런 쪽은 일단 실적 시즌에선 그래도 기대해보자 이런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제약 바이오 섹터는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찰실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실적에 집중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이렇게 좀 시장의 기대치를 좀 넘어서는 실적 발표의 기업들을 보자라는 건데 삼성전자 말고 기대할 만한 업종 IT 쪽에서 어떤 쪽 있을까요? IT 쪽에서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섹터별로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만 여전히 부각을 받는다. 란 쪽이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매수 시점이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같은 경우 살짝 조정받는다. 아니면은 이 정도 부근에서 그래도 다음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매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디스플레이 또 대표주로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가 있겠죠. 근데 3분기에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반기 고전했기 때문에 3분기는 소폭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 아니다. 여전히 적자폭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엔 디스플레이는 그걸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CD는 끝났고 OLED로 넘어가는 단계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OLED들이 수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율을 높일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어떤 설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분기 때 실적을 통해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서 OLED 수율을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즉 지금같이 들어가고 있는 설비보다 좀 더 많은 대량의 설비를 통해서 어떤 물량을 확보하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가 좀 나오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타진할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그러면 이번에 광저우 공장이겠죠. 중국 광저우 공장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아마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까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변화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는 3분기 실적이 아니라 오히려 내년에 대한 분위기까지 바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솔직히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이어질 폴더블 폰 이쪽과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혁신적인 부분 빼고는 스마트폰 대선 기대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제약 바이오 쪽이랑 또 2차전지 전기차 쪽인데 이 두 업종에서만 매매를 해야 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2차전지나 전기차 쪽 섹터는 3분기 실적 어떨까요? 좋을 겁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장세는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가 지금 실적과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이제 PR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을 본다고 할 때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들을 넘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나오는 실적 흐름들을 보면은 올해 좋아질 실적이 아니라 내년까지 더 좋아질 실적까지 담보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속도를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3분기 실적 발표가 좋기 때문에 따라가자라는 대응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나 아니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파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절반 정도 이상은 팔았다가 다시 어느 정도 보통 보면은 대표적인 주자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도 레벨업으로 상승을 합니다. 근데 지난 어떤 조정 기간을 보게 되면 적어도 3개월 아니면 5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레벨업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의 변화를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미국 전기차 시장의 중심인데 테슬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을 살짝 잃을 때는 테슬라 관련된 변수가 주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테슬라 여러 가지 나오는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받고 있죠, 최근에. 그런 관점 쪽에서의 변화를 좀 더 지켜보시고요. 오히려 중국 관련돼서 2차 전지 업체들은 벌써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BYD라는 회사 보시게 되면은 고점에서 벌써 한 2달 정도 밀려 내려가기 시작한 상황들인데 중국에서 전기차도 보조금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즉 효율이 높은 고효율 쪽으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도 변화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쪽에서 또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업체 쪽에서 국내 업체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한번 올리게 되면은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아니고 전기차 쪽도 아니면 지금은 뭘 살 수 있을까요, 부장님? 답은 드렸는데요. 반도체 쪽이요. 그렇죠. 실적 관련된 쪽으로 예. 지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제가 종목의 흐름이나 섹터들을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좋은데 왜 이거 못 갔을까라고 하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몇몇 섹터들이 좀 나올 걸로 부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쪽에 대한 변화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이를 채우는 과정으로 나올 거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반응을 하겠죠. 예.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 쪽에서는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대한 빠른 변화보다는 아마 서서히 매기가 이제 코스피 쪽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실적은 좋은데 못 갔다는 대표적인 섹터가 지수사 쪽이라고 또 생각 들고 있고요. 지수사 관련주들도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오는데 그를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그리고 또 스튜디오 코드가 여러 가지 또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사 쪽에 가장 또 영향을 끼칠 만한 요인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최근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간 게 두산이죠. 두산은 물론 2차 전지 관련된 연료 전지 쪽도 같이 영향을 끼쳤는데 그 부분 빼고 롯데지주라든가 특히 SK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씩 다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조금 더 활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쪽도 같이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따라가지 못했던 종목들만 이렇게 추려서 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다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에 출장 갑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철강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이 수입 할당제를 적용한 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품목 예외 신청을 승인시켰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이렇게 품목에서 예외가 승인된 첫 사례가 나오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국내 철강 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부장님 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외 부분이란 쪽이 물론 어떤 큰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을 상황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 보다 보니까 이제 주사 바늘 같은 극세사 이런 쪽은 아무래도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오던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처 관계가 있다 보면은 여기서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거래처를 바꾸기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얘네랑 안 하면 못하겠다. 그러니까 좀 예외를 좀 인정해달라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뭐 극세 강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쪽은 아무래도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철강업계 쪽에서 마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뭐 열연, 후연, 냉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후판 같은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예외일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포스코를 필두로 한 철강주들은 요즘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장 큰 부분들이 중국의 철강 가격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일 텐데 중국의 철강 가격 한 2분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3분기까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무역전쟁 여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최근 나오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PMI 지수,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발음이 안 됩니다. 예, 이런 쪽 거의 뭐 최저치에 기록할 정도로 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 민감 섹터와 관련된 중국 철강도 별로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겠죠. 네. 이런 쪽과 같이 연결돼서 포스코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철강 산업에 대한 흐름들은 기대보다는 아직 우려가 좀 더 크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포스코 같은 경우 한 31만 원이 중요한 저항선으로 박혀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아직은 그렇게 크게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개장을 한 2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정례 차원에서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장 투자 전략도 이미 어느 정도 다 윤곽을 드려서 말씀드렸는데 네. 솔직히 안 말씀드렸던 섹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 소비주. 일단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의 여파가 나오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수출 쪽이 아니라 약간 내수를 보강시키겠다. 내수에 대해서 보완을 시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중국도 추석이다 보니까 중추절, 국경절, 광군제 이렇게 쭉 연결돼 있죠.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쇼핑도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다라고 했을 때 이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종목들 챙겨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미국 소비주입니다. 미국은 이번에 경기가 작년부터 상당히 좋아지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 쪽으로 소비자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주머니가 두둑해졌죠.
부럽죠? 저희도 그렇게 됐었으면 좋겠는데. 네, 안 그러신가요? 저가 아니라 이제 모든 국민들을 같이 대표하면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입장 쪽에서 부럽다고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은 35살에서 54살 대표적으로 미국의 중산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가정의 흐름을 봤었을 때 어떤 소득은 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흐름을 봤을 때 소득은 24% 늘었고요. 지출은 17% 늘었습니다. 네. 소득과 지출이 같이 느는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죠. 거기다가 이 전미 소매협회 쪽에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 쪽으로는 연말까지 쇼핑 관련돼서 한 4.5%, 5% 늘 것이다. 12년 내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미국의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의류, 외식, 건자재. 미국은 DIY라고 하는 이 인테리어 관련돼서 내가 직접 뭔가를 꾸미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홈데포라고 아시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아마 미국 주가로 봤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이런 쪽부터 가전, 또 운송 서비스, 특히 온라인 쇼핑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과 관련된 섹터들은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의류겠죠. 의류 관련된 섹터들은 저는 OEM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들은 상당히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종목에도 직접 투자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하시면 될 텐데 미국 주식까지 또 얘기하려면 지금부터 15분을 더 주셔야 되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들이 환율입니다. 일단 무조건 그 종목이 내가 여기 사서 한 30% 올라오면 좋겠지 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어렵죠. 그렇게 되면 환율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미국 투자에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투자 관련된 쪽은 저는 해외 투자에 대해서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미국장에 투자하기가 여건이 좀 좋아졌잖아요. 많이 좋아졌죠.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탑픽 종목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은 신준섭 전문가, 이용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다시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또 비가 오면서 가시거리도 짧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양은 서울, 경기, 충남 지역에 10에서 20mm, 강원도와 충북에 20에서 40mm,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30에서 60, 많은 곳은 남해안으로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고향을 오고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휴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요일 중서부와 강원, 영서, 전북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동해안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날이 부쩍 더 쌀쌀해질 텐데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3도, 대전 21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 비가 내리다 오후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속초와 강릉 20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가 오다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4도, 대구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전 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